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 여성 구독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사연은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저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제 사연이 끝나고도 쉽사리 믿기 힘든 제 사연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겨 갑작스럽게 결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결혼을 당연하게 꿈꿨지만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해야 할 줄은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 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시댁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혼전 임신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이니 시어머니가 저희 둘 사이의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랬는데 시모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끔찍이 싫어하며 제가 그 집 문지방을 채 밟기도 전에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시모에 의해 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모진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년이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꼬셔서 일을 벌여?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지? 너 같은 고아한 년이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하고 버려질까 봐서 순진한 우리 아들 꼬신 거지? 야 이년아, 내가 너 같은 고아 며느리 들이려고 우리 아들을 그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사짜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모 살아있는 멀쩡한 집 딸이어야지. 어디서 가진 것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게 우리 집에 시집을 올 생각을 해? 인생이 시궁창이라고 남의 인생도 시궁창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냐? 나쁜 년, 못된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 막혔어 이거사. 시모를 처음 만났던 그날 저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을 시모에게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로 사랑해서 만났을 뿐인데도 그게 죄가 되는지 저는 귀한 남의 집 아들 앞길을 막은 못된 며느리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비록 제가 고하긴 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덕분에 결혼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기반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라는 죄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건지 저는 시모에게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시모의 반응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시모의 그런 과한 반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 두 사람 사이를 극심히 반대했고 저 또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아이를 혼자서 키울 생각까지 하며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할 고민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제게 사정하고 절 붙잡기 시작했어요. 승호야 제발 그러지 마. 너 없으면 나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리고 뱃속에 우리 아이는 어쩌려고.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나도 성민 씨랑 잘해보려 했어. 그런데 성민 씨 어머니께서 저러시는 이상 우리 관계는 끝까지 갈 수 없어. 내가 고아라서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집에서 계속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나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너무했다는 건 나도 인정해. 나도 화 많이 났고 엄마한테 말씀도 드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와 결혼을 포기하겠다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 생각하면 뭘 해? 정작 어머니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라고 고아인 주제에 내 자식까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겠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걸 내가 어떡해?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리고 결혼해서도 엄마가 너 괴롭히지 않게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는 내가 막을 테니까 나보고 참아줘. 진짜로 나 한 번만 믿어줘 승아야. 남편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대하는 시모를 설득하겠다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자처했어요.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용을 쓰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빼앗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빈자리는 고아로 지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부모의 부재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면 저는 제 자식만큼은 그런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으니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있겠지만 부모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남편의 몫까지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말에 마음을 돌리게 됐고 남편이 가까스로 시모의 마음을 돌리게 되며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자식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는 제가 미운 게 분명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었고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시모에게 붙들려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하던 제 가게 일에 남편의 사업까지 돕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모와 제가 단둘이 있을 일이 없었죠. 그러자 시모는 저를 마음껏 괴롭히지 못해 약이 올랐는지 기어이 나를 잡아서 저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남편이 눈치껏 차단해 주어 무사히 피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예상했던 것만큼 힘든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늘 저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잘 지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저도 임신한 몸으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진 이유로 저는 제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하다 보면 인건비도 아끼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렵게만 됐죠. 그러다 결국 사업에 운명이 걸려있던 경쟁 입찰에 실패하면서 남편의 사업은 크게 실패하게 됐고 그 충격이 컸는지 남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사업을 일으켜보겠다고 매일 밤을 새우며 일을 한 데다가 사업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제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그때는 따로 간병인을 구할 여력도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탓에 제가 남편을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역시나 큰 무리가 됐는지 저는 결국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유산의 아픔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걱정이었어요. 아이는 또 가질 수 있고 저도 얼른 몸을 추스르고 남편을 보살피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집까지 팔아야 해서 저희가 오갈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를 미워하는 시모가 합가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모는 생각 외로 저희 부부와의 합가를 반기더라고요. 하지만 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시모는 제가 시댁살이를 하면부터 저를 괴롭히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망쳤구나. 고아년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렸는데도 엄마 말 듣질 않더니 내 아들이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적골이 된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너 아니었으면 멀쩡하던 내 아들이 왜 쓰러져?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아플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내 아들 망가뜨렸으면 미안한 줄 알고 조심히 살 것이지. 뱃속에 애까지 잃어버리고 네가 아주 아내로서 엄마로서 잘하는 짓이다. 너 뱃속에 애가 졌다고 우리 집 기어들어왔으면서 결혼하자마자 애 잃은 건 또 뭐 하는 짓이니? 엄마라는 게 애도 못 지키고 못하는 거냐고? 이 모든 게 다 네 탓이다. 재수 오지게 없어서 부모도 내버린 년이 우리 집안까지 불행을 끌고 들어와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까지 망하고 집까지 해먹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시몬은 남편의 건강과 제 유산, 그리고 사업 실패까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저 제가 고아라서, 재수가 없는 인간이라서 시댁에 불행을 끌고 들어온 거라고 말하며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 스스로도 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었기에 시모의 악담도 그냥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힘든 시기에 제가 괜히 소란을 벌이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남편의 회복이 우선이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진 시집살이와 유산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남편을 보살피고 재활치료를 하는데 온 시간과 힘을 쏟아부었어요. 제가 그렇게 남편만 생각하고 챙기더라도 한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남편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시몬은 절 도와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여자를 만나 고생하는 아들이 안타깝다며 그렇게 악담하면서 정작 아픈 남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며 회방을 놓기 일쑤였어요. 제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저를 괴롭히고 일을 시키는 게 참 너무하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이러려고 합가를 반겼던 건지 시몬은 그동안 제게 못했던 괴롭힘을 부리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부려먹고 일을 시키면서도 제 흠을 잡고 욕하는 건 빼먹지 않았죠. 으이그 고아라고 일하는 꼬락서니 봐라. 아무리 보고 배울 부모가 없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러니까 네가 욕을 먹지.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있니? 사랑받으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너를 예뻐하려고 해봐야 예뻐할 수가 없다. 너 이렇게 욕 많이 먹는 거 보니 아주 오래 살겠구나. 우리 아들은 여자 잘못 만나서 누워서 저러고 있는데 넌 아주 혼자 장수하겠어. 나쁜 년.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말이죠. 이후 쳇바퀴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는 남편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했어요.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에는 어제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하고 주방으로 나와 아침 준비를 했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 일어난 시모에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욕을 들었어요.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맨날 듣는 욕을 듣고 난 뒤에는 간이 맞지 않다며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며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내내 시모에게 욕을 먹은 뒤에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남편 아침 식사를 챙겨야 했죠. 남편 아침을 챙기는 건 유동식을 숟가락에 퍼서 입에만 넣어주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비된 남편의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남편의 온몸이 경련하듯이 흔들렸거든요. 이를 방지해주는 벨트가 있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저 혼자서 흔들리는 남편의 몸을 붙잡으며 음식까지 먹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붙잡아 주거나 제가 붙잡고 있는 동안 숟가락으로 먹여준다면 저도 저지만 남편도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시모는 제가 남편 밥을 먹을 때 방 근처도 오지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땐 제 몸이 땀범벅과 유동식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면 시모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또 들어야 했고요. 이후부터는 이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시모에게 욕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 밥을 먹이고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재활 운동을 하고 또 어느 날은 병원으로 가서 남편 재활을 돕고 또 돌아와서 시모가 시킨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욕을 먹으며 집안일하고 남편을 확인하고 그러다 시모도 잠자리에 들고 남편 자는 것까지 확인하면 그제야 저도 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던 그날 역시도 처음엔 그 쳇바퀴 같은 일상처럼 시작됐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전까지는 남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잠자코 가만히 있던 시모가 갑자기 심술을 부렸다는 거였죠. 성민이 치료받으러 들어갔냐? 네, 어머님. 이제 막 도착해서 그이 치료받고 있어요. 성민이 받는 그 재활치료 그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지? 그럼 너 지금 집으로 당장 좀 와라. 내가 너 시킬 일 있으니까. 지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급한 일 아니라면 이 치료 다 받고 집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옆에 치료사분들께서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해서요. 급한 일이니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말대로 병원 치료사가 옆에 있는데 네가 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인 제가 결정을 내려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성민이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엔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없을 일이지. 네가 맨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나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민이가 쓰러진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말고 얼른 와서 내 심부름이나 해라. 네? 급한 일이라는 게 어머님 심부름인가요?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급한 일이라고 급한 일! 내 친구가 조금 있으면 자기 자식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 걔는 며느리를 잘 들여서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아들 하던 사업도 잘 돼서 아들 며느리 덕분에 외국 나가서 살 거라고. 그런데 내가 저번에 내 친구 만났을 때 전해주지 못한 게 있어. 그걸 네가 제 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줘야 한다고. 지금 못 주면 걔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해외 택배를 붙이면 똥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네가 갔다 와야지. 어머님, 그럼 제가 퀵을 부를게요. 주소를 불러주세요.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맡겨? 이게 진짜 심부름하기 싫어서 엄청 꾀를 쓰네. 너 내가 전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확실해진다. 너 네 남편 재활치료한다는 핑계로 놀지? 너 지금 병원에 있는 건 맞아? 어디서 여유 부리고 있거나 딴 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 남자. 너 남자 만나는구나. 우리 성민이 저렇게 반병신 만들어 놓고 너 딴 놈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못 온다고 고집 피우는 거지?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있죠. 딴 남자를 만나다뇨. 딴 남자가 있었으면 제가 어머님 댁에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지냈겠어요? 제가 그 일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직접 다 보셨으면서. 그럼 왜 못한다고 고집이야? 그렇게 성민이 걱정되면 네가 빨리 심부름 처리하고 성민이 곁에 있으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렸어? 지금 너 고집 피운다고 보낸 시간에 얼른 심부름하고 갔다 왔으면 벌써 병원에 도착하고도 남았겠다. 알아? 그러니까 꽤 그만 버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얼른!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한들 자식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텐데 시모는 며느리가 미운 걸 넘어서서 그런 며느리를 선택한 아들도 미웠나 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저 말고도 킥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겠다며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는 사이에 자기 심부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치료받는데 보호자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시모에게 정상적인 생각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서둘러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서는 기사님께 시댁 주소를 불러드리고 가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 화면에 있는 시간을 봤던 거죠. 그러다 화면에 물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제 눈물이 떨어진 화면을 보고서야 알게 됐던 저는 숨죽인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 불쌍했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남편과 제가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유일하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시모라는 사람이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의지할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도 저렇게까지 건강을 잃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우르르 무너지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좌석에서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님이 손수건을 내미시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던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말이죠. 그 손길에 놀라기도 하고 기사님께 죄송했던 저는 눈물을 훔치며 죄송하다고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제 옷으로 닦아도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렸나 보네요. 아유, 죄송하기는. 사람이 힘들면 울 수도 있지. 울지 말라고 손수건 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울라고 손수건 주는 거니까 소리내서 울어.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다 울었어요. 세상 사는 게 누구한테나 힘들긴 마련인데 아직 한참 젊고 내 딸뻘 되는 아가씨가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네. 무슨 일 있어? 소리내지 않고 우는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사님 말씀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특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힘든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꼬여서 그런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순간마다 누가 빼앗아 가듯이 가져가네요. 빼앗아 가더라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가면 좋으련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다 빼앗아 가고 짓밟는 건지. 예전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름만 따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질 힘도 생기지 않아서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날 택시를 타고 처음 본 기사님께 할 하소연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제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곳이 없던 저는 제 속마음을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사정까지는 털어놓을 수 없어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제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기사님께서 제 말을 받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부름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의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보다 많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불행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 많을 거라는 말이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느낀 불행보다 몇 배 더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될지도 모르고. 아가씨가 자신을 잃지 않고 또 아무리 불행한 순간에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빼앗겼다고 한 행복 전부 다 돌려받을 거야. 아가씨를 보아하니까 지금까지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힘들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 자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 따윈 하지 말라고. 네, 감사해요. 말씀만으로도 제가 힘이 나네요. 말뿐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거래도. 지금 당장 택시 내려서 그 행복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라니까. 네, 그렇게 믿을게요. 기사님 말씀처럼 분명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을게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왔어. 여기니까 이제 내리면 돼. 네? 기사님, 여기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곳은 아까 사거리에서. 여기 맞다니까 그러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자는 곳이 저희 집이라 제가 모를 수가. 아가씨, 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여기가 맞으니까 내려. 기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것까진 좋았는데 택시가 도착한 곳은 저희 시댁이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한시가 바쁜 상황이었지만 제가 울음을 터뜨려 기사님께서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으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한 목적지로 출발하면 됐는데 기사님께서 황당하게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맞다며 여기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기사님의 막무가내식 황당한 행동과 심부름이 늦은 걸 가지고 짜증낼 시모, 또 일이 모두 틀어져 병원에서 혼자 저를 기다릴 남편까지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 저에게 위로해줄 사람이 없던 상황에 위로를 건네준 기사님께 화를 낼 순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 체념하며 택시비를 드리고 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기사님께서 또 택시비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택시비는 받으셔야죠.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아이, 택시 내려서 시작될 행복 내가 조금 더 먼저 시작해 주는 거니까 그냥 내려. 오히려 나 택시비 주겠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나 영업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도로 넣고 내려서 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착하게 또 열심히 살아줘서 내가 더 감사하지. 그럼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고. 뜻을 알 수 없는 행동과 말을 남기신 기사님은 그렇게 택시를 몰고 사라지셨어요. 멀어지는 택시를 한동안 봤던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그러다 기사님이 가리킨 건물로 눈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저도 모르게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 건물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적벽색 건물이었는데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하기야, 건물에 들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저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계단을 내려가려던 제 발걸음이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뒤돌아선 그곳에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치며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를 탔을 때부터 벌어진 이상한 일들로 인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 얼굴 역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뒷걸음질하는 저와 달리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은 뒤 제게 뛰어왔어요. 그리곤 절 안았죠. 안고서는 처음 듣는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말을 해왔습니다. 민채야, 민채 너 맞지?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네가 여기 찾아온 거야? 직접? 어떻게 알고? 그것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 좀 놔주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저 그 민채라는 사람 아니에요. 제 이름은 승아예요. 박승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얼굴 안 보여? 너랑 똑같은 얼굴 안 보이냐고? 너 민채잖아. 네가 민채가 아니면 누구야?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할 사람이 민채 말고 어딨어? 쌍둥이 우리 둘뿐인데. 쌍둥이요? 그러니까 나랑 그쪽이 쌍둥이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뭐야, 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뭘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땐 고아원에 맡겨져서 다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그쪽은 왜 저와 다르게 기억이... 아, 잠깐만. 혹시 이민승 씨세요? 그래.
너 언니 이름은 기억하는구나. 아예 기억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긴 우리가 쌍둥이라서 얼마나 붙어 다녔어. 평소에도 붙어 다니고 싸워서 서로 얼굴 안 보더라도 붙어 다니고 옛날 나랑 같이 있었던 기억은 나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요, 기억은 없는데 제가 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자주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아는 척했거든요. 그때마다 들었던 이름이 이민승이었는데 그래서 누구길래 매번 나랑 착각하나 궁금했었는데 내가 쌍둥이였구나. 아, 그래. 나랑 아는 사람들이 네 얼굴을 보고 나랑 똑같으니까 착각한 거야. 나도 가끔 나랑 닮았다는 사람을 봤다고 얘기를 듣긴 해서 널 봤다는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소문한 적도 있었거든.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정말 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널 더 일찍이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언니는 저를 기억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쌍둥이라면 기억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니야. 너 잃어버린 게 7살 때야. 너 잃어버리고 아빠랑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나도 맨날 동네에서 너 찾는다고 돌아다녔고. 그럼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요? 7살 때까지 부모님과 언니와 같이 살았다고요? 버리긴 누가 버려. 너 아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 안 나? 너 잃어버리고 아빠 엄마가 너 찾으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럼 언니, 부모님께서는 건강히 잘 계시죠? 부모님 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빠는 20년 동안 널 찾아다니시다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더니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까지 되셨고. 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엄마는 아프시고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이제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모두 저 때문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가족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7살 때까지 부모님과 쌍둥이 언니와 함께 살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놀러간 제가 저녁이 다 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라졌다고 했죠. 제가 사라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고 저 역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가족과 떨어졌다는 충격으로 인해 제 뇌에서 스스로 기억을 봉인한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봉인된 기억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저에게는 저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아는 척했던 수많은 낯선 이들이 저와 똑같이 생긴 언니의 지인들이었고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이 만날 수 있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는 계속된 엇갈림에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 기적 같은 우연으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게 됐는데 제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만 아프시다고 했죠. 그러한 상황이 모두 저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찾으려고 했다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가족을 오해하지 않았다면 한참 더 일찍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원망스러운 마음에 제 가슴을 치며 저를 탓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말리며 제 탓이 아니라고 저를 다독여줬고요. 언니 품에 한참을 안겨있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과 시모가 시킨 일이 떠올랐어요. 시모 심부름은 혼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아픈 남편을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택시를 부르려고 했죠. 그러자 언니가 자기 차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며 언니에게 병원에 가는 이유와 남편이 아프게 된 일,
제가 시댁에 들어간 일과 이제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일까지 짧게 얘기하게 됐고요. 당연히 언니는 화를 내며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 오늘 바로 그 집에서 나와. 다시 들어갈 일 없게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오라고. 지금 당장 나와서 지낼 곳도 없다니까. 그리고 언니든 엄마든 도움받기도 좀 그래. 저 사람 몸도 그렇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제 만났는데 어떡해. 그럼 네가 그런 꼴 당하는 걸 알고도 두라고? 아빠 엄마가 또 내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어떻게 네가 당하는 걸 두고 봐.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아픈 것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하러 그 집에 있니? 그 집에서 당장 나와. 너 불편한 거 없이 당장 두 사람 살 집 구해다 줄 테니까 나오라고. 언니 부담되게 그러지 마. 힘들어도 당장 어떻게 될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담 갖지 마. 우리한테 부담될 일 아니니까. 너 아까 나랑 만난 그 건물 누구 건물 같니? 그거 엄마 건물이야. 그 건물 말고도 엄마 건물 집 몇 개나 더 있어. 그런 집안에서 너랑 네 남편 살 집 구해주는 게 부담될 것 같니? 그리고 너 이렇게 그냥 그 집에 두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아빠 얼굴은 어떻게 보고? 지금 병원에서 네 남편 데려오고 그 집으로 가서 내 차에 필요한 짐만 챙겨서 가자. 우리 집으로 가든 호텔에서 지내든 오늘 하루만 지내면 내가 다음날 바로 집 구해다 줄 테니까.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는지 저와 남편을 더 이상 시댁에서 지내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저희 엄마의 재력을 은연히 드러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언니가 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또 안심시키려고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댁 앞에서 언니를 진정시키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절 애타게 찾아다니셨다는 엄마와 만나는 건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미루기로 하고요. 그런데 언니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병원에서 나오는 제 남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동의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먼저 시댁 문을 두드린 후 밖으로 나온 시모에게 화를 냈죠. 이게 내 연락을 죄다 무시하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어디로 샌 거야? 너 때문에 내 친구한테 이것도 없이 비행기 탔잖아. 너 때문에? 어? 그런데 이년 봐라.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해? 너 하라는 심부름은 안 하고 쇼핑했니? 옷 샀어? 이거 아주 미친년이네. 정신 나갔어? 야, 너 미쳤어? 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막장 시어머니였네? 걸레밥 물을 먹었나? 자기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해? 뭐? 걸레밥 물? 이게 정말 도란나. 야, 넌 내쫓기고 싶어? 길바닥에 주저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동생 아줌마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이제 걱정을 해도 혼자서 늙어 죽을 아줌마 걱정을 해야지. 뭐? 동생?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이제 우리 아들 반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정신 나간 며느리 수발들게 만드는구나. 네가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이 아줌마야. 내가 매부를 봐서 머리채는 안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을 수가 없는 아줌마네. 그 걸레 같은 입으로 내 동생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겠어. 아! 언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다 집어던지듯이 패대기 쳤어요.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차 밖에 나와 있던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잠시 사고가 멈춘 듯이 저와 언니를 번갈아 봤죠. 뭐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지금 꿈을 꾸나? 꿈 아니야 이 아줌마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내가 아주 죄다 쥐어 뜯어줄 테니까. 잠깐만. 언니 잠깐만.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해야 끝나는 일이기도 하잖아. 저 어머님, 지금 이거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생긴 저 사람 제 친언니예요. 저 고아가 아니었어요. 제게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부로 여길 떠나려고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아파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이 사람에게 관심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저 괴롭히는데 온 정신을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낫게 하려고 나갈 거예요. 뭐? 그래서 네가 내가 시킨 심부름도 안 한다며 날 무시한 거구나? 그런데 뭐, 나가? 이제까지 내 도움 다 받다가 가족을 찾으니까 나가겠다고? 이게 믿을 구석 생기니까 바뀌는 거 봐라.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해야 하는 상황에 도리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네? 야! 여기가 네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인 줄 알아? 거지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주고 내 아들 반병씩 만들어도 오갈 곳 없다고 해서 들여줬더니 이게 아주 끝까지 우리 집안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네? 야 이년아! 그럼 다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가!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돌려놓고 하던 사업 잘하게 돌려놓고 니년도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흔적 하나 없게 만들라고! 제발 그놈의 억지 그만 좀 부리세요! 어머님 아들인 이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보고 오늘 당장 이 집 나가자고 했겠어요?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이 제정신 아니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저 어머님 말씀처럼 믿을 구석 생겨서 믿어보려고요. 이제까지 믿을 구석 없다고 어머님께 무시당했는데 이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막지 마세요. 안 되지 이년아. 나갈 거면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싸고 쓴 돈 다 내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 댁에서 일하고 욕먹고 고생한 값으로 충분하죠? 그러게 누가 하라고 했냐? 내가 시켜도 오늘처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돈 없어? 돈 없어서 못 나가겠지? 시몬은 이번엔 돈을 가지고 저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야 다시는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모가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언니가 시모 얼굴에다가 돈 5만 원권을 한 장씩 뽑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아줌마, 돈이 목적이었으면 빨리 말하지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또 돈이라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우선 내가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주고 모자란 건 애들 집 옮기는 사이에 뽑아다가 줄 테니까 얼마인지 말만 해요. 그리고 먼저 돈 얘기 꺼내서 그러는데 돈까지 받아놓고 딴소리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 얘기 들으면 아줌마 가만 안 둘 거라니까요? 얼마 만에 찾은 딸인데 이런 일 당하는 걸 보고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까 내가 아줌마 던지는 거 봤죠? 나랑 우리 엄마 민채 일이라면 눈 뒤집고 배는 거 없는 사람이니까 직접 꺼낸 그 말 지켜요. 네? 뭐? 집에 돈이 많다고? 시몬은 그제야 제 옆에 있던 차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보곤 언니가 한 말을 믿는 모습이었죠. 아니 안 믿어도 어쩌겠어요. 언니한테 잡혀 땅바닥에 내팽개친 게 바로 조금 전인데 시몬은 언니에게 겁을 먹은 모습이었고 제 의지 굳은 눈빛을 보고 단념한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터줬죠. 그렇게 시모가 스스로 내준 길을 이용해 짐을 옮긴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언니가 집을 구해주는 동안 언니네 집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언니를 만나고 시댁을 떠난 바로 다음 날 반평생 넘게 저를 찾아다니던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요. 민채야, 우리 민채구나. 우리 민채가 건강히 잘 있었구나. 미안하다 민채야. 아빠 엄마가 널 찾지 못해서 네가 우릴 찾아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어디 보자. 우리 민채, 우리 보고 싶었던 민채. 엄마,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저 이제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저를 찾고 있던 우리 가족을 잊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언니를 기억했다면 이렇게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어린 자식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니?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잘못이지. 잘 왔다.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 감으실 게다. 이제야 나도 하늘 날아가서 네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생겼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만났는데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시간 보내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건강해지세요. 제가 못다한 효도 열심히 할게요. 가족과 함께한 기억이 모두 사라진 저로서는 처음 본 엄마가 낯설면 어쩌나 싶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걱정할 가치도 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아였던 저라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이었는데 가족 앞에서는 얼마간 떨어져 있고 기억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애틋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와 애틋한 시간을 보내게 됐죠. 다만 엄마에게는 저에게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 엄마께서 제가 시모에게 당한 일을 듣고 건강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니와 함께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엄마 몸이 다 나으시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해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엄마에겐 시댁을 나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편 몸이 안 좋아 언니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엄마 집에도 남는 방이 있었지만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제가 고생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일을 알게 되거나 시모가 찾아와서 일이 밝혀질까봐 언니 집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고요.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께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모녀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니를 만났던 그날의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도 그 택시 기사님이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네가 날 만났던 그날 엄마 건물에 왔던 이유가 그 기사님 때문이라고? 기사님이 엄마 건물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 너 말 지어대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 기사님이 뭘 어떻게 알고 거길 가라고 해? 진짜라니까? 나도 진짜 또 황당했는데 기사님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줘서 뭐라고 못하고 내렸던 거야. 그리고 다른 택시 잡으려다가 들어간 건데 그때 뭐라고 할까? 뭐 그냥 끌렸다고 해야 하나?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인지 뭔지 하여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옮겨졌어. 그래서 볼 일도 없는데 그 건물 들어간 거야. 뭐지? 그 기사님은 왜 너보고 엄마 건물에 가보라고 한 거지?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말까지 하면서. 엄마 생각엔 말이다. 그 기사님이 우릴 도와주려고 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거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아닐까 싶다. 우리 세 모녀 더 늦기 전에 만나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민채가 말한 게 설명이 되겠니?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엄마 건물 관리하러 갈 때 택시 타러 간 적이 있었거든? 뭐 그러다가 내가 민채 잃어버린 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사님이 민채 태운 거 아니야? 언니,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거 기억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니가 그 건물에 무슨 일로 갔는 줄 알고 한참이 지나서 나보고 거길 들어가 보라고 하겠어? 그것도 그러네. 그럼 진짜 뭐지? 민채야, 너 그 기사님 얼굴 기억나? 우리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그 기사님 찾아볼까? 얼굴? 그러고 보니까 다른 기억은 선명한데 그 기사님 얼굴이 기억 안 나네. 얼굴만 뿌옇게 생각나는 거 있지? 아우, 얘는 기억을 못해도 하필. 그냥 살해할 일 있다면서 찾아가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건물 앞에 너 내려준 기사님 찾아봐야겠다. 기사님의 정체에 대한 저희 세 모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언니가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그날 저를 태운 기사님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사님의 정체와 저를 엉뚱한 곳에 내려주시고 엄마 건물로 들어가 보라고 한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 모녀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런 식의 만남을 가지게 해주셨는지 너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그 기사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꼭 좀 저희 모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하네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한 말을 믿고 싶어요. 그 기사님께서 우리 새 모녀가 더 늦기 전에 만나길 바라던 어떤 절대적인 존재거나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라는 말씀을 말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더 설명하기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가끔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기적으로 얻은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엄마와 남편 간병을 하며 또 가족들과 못다한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지금 엄마는 건강을 거의 다 찾으신 모습이고요. 남편은 느리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재활치료사님 말씀으로는 1, 2년 정도 뒤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다 그날의 기적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때 그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을 잃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옳은 방향으로 살아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의 저처럼 살아가려고요. 또다시 기적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항상 어느 순간에도 옳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고요. 여러분께서도 항상 가족과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